여러분 안녕하세요. 환경화학공학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챕터 1의 1.4 에너지 펀더멘탈에 대한 내용을 할 거고, 어, 이 에너지 펀더멘탈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물리학 시간이나 양론 시간에 배운 연력학 1법칙, 2법칙 뭐 이런 거를 좀 개념을 짚고 그리고 용어를 좀 배우고 그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다 배웠듯이 연력학 법칙에는 보통 1, 2, 3법칙을 얘기하죠. 1법칙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에너지 보존의 법칙, 2법칙은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법칙, 3법칙은 절대 온도 0K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학적인 문제를 접근할 때는 1법칙, 2법칙에 대한 개념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연력학 1법칙,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는 시스템과 서라운딩에서 에너지의 총합은 항상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리학 시간에서 뭐 효율, 열 손실 이런 것도 배웠을 거고, 양론 시간에는 이 연력학 1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 밸런스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이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에너지 수지식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시스템의 에너지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개념 중에 에너지라는 개념 중에 뭐 일이라는 거, 열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힘에 의한 그 프로덕트이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다시 얘기할게요. 이 일이라는 거는 힘에 의해서 어떠한 물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리고 힘의 최종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력학 2법칙이라는 거는 어떠한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항상 에너지 손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힘을 줘가지고 어떠한 거리만큼 물체를 이동시켰을 때 그 바닥하고 물체 사이에 마찰 때문에 열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열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그게 에너지가 내가 물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주어진 웍이라는 일이라는 형태의 에너지가 열로서 방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항상 어느 정도의 에너지는 로스가 있고, 그리고 웨이스트 hit으로 폐열로 손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폐열을 다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 형태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연력학 이법칙하고 관련지어 볼 때는 폐열이 계속 생성된다는 얘기는 폐열이 계속 생성되고 폐열이 계속 생긴다는 얘기는 손실이 있다는 얘기고, 결국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움직인다는 거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파워, 동력이라는 거는 혹은 일률이라 그러는데 일을 하는 속도의 개념이에요. 일을 하는 속도. 그래서 파워는 줄 퍼 세크, 킬로줄 퍼 세크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여러분들 뭐 이거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줄 퍼 세크가 1와트, 그리고 3.414 BTU per hour가 1와트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일 첫 시간에 유닛하고 단위하고 차원을 하면서 차원을 공부할 때 단위 한상표에 나오는. 자, 연력학 1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연력학 1법칙. 연력학 1법칙은 말 그대로 에너지는 생성되지도 않고 디스트로이 되지도 않는다.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시스템과 서라운딩에 있는 에너지는 항상 동일하다는 얘기고, 여기서 에너지 형태가 그냥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프로세스에서 에너지 형태가 보존되는 거지, 아니, 에너지 형태가 바뀌는 거지, 그 총량이나 이런 거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열역학 1법칙이 화학공학이나 환경공학 쪽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예를 들어서 발전소 같은데 그 여러분들이 쓰는 전기는 발전소에서 만들죠. 이 발전소에서 연료의 케미컬 에너지를 열 에너지나 전기 에너지로 바꾸죠. 그러면 케미컬 에너지가 열과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미컬 에너지와 열과 전기 에너지의 총합은 처음에 케미컬 에너지, 연료의 케미컬 에너지와 동일하죠. 그리고 수력 발전소에서 높은 곳에 있는 물의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미케니컬 에너지로 바뀌고 이게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케니컬 에너지를 어떻게 바뀌냐, 물이 댐에서 높은 곳에 있는 댐에서 물이 이제 낙차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 터빈을 돌리게 되죠. 터빈을 돌린다는 얘기는 미케니컬 에너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뭐 시스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시스템 맞아요.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뭐 관심 있어 하는 가상의 공간이거나 실제의 공간, 실제의 어떤 유닛, 실제의 프로세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서라운딩은 시스템 바깥에 있는 모든 걸 서라운딩이라고 그러죠. 바운더리는 시스템하고 서라운딩하고 나눠지는 경계선. 그리고 오픈 시스템, 클로즈 시스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맞아요. 오픈 시스템은 에너지하고 물질이 모두 시스템 바운드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클로즈 시스템이라는 거는 에너지는 바운드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물질의 이동은 없어요. 그래서 이 오픈 시스템하고 클로즈 시스템은 물질의 이동에 관련 중점을 둬서 얘기를 합니다. 물질의 이동이 있으면 시스템 바운더리를 통해서 외계에서 시스템으로 개 쪽으로 물질이 인풋되거나 아웃풋이 있다 그러면 오픈 시스템. 클로즈 시스템은 물질의 이동이 없는, 그래서 뭐 해분식 반응기 이런 게 클로즈 시스템이죠. 이것도 다 배웠던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스템에서 에너지 밸런스 식을 세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어떠한 시스템에서 에너지 변화라는 거는 시스템 바운드리를 통해서 열과 일의 형태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에너지의 총합, 그리고 머티리얼이 들어올 때 증가되는 에너지 양, 그리고 머티리얼이 매스가 나갈 때 걔를 떠날 때 나가는 에너지의 총합, 이거의 합으로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로즈 시스템이다. 클로즈 시스템이면 물질 이동이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텀하고 0이 돼요. 물질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클로즈 시스템은 물질의 이동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그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라는 거는 그 시스템 바운드를 통해서 일이나 열의 형태의 에너지의 출입의 총합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를 표현할 때 그 물리학 시간이나 양론 시간에도 배웠듯이 마크로스코픽한 형태의 에너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 카이네틱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카이네틱 에너지는 말 그대로 어떤 물체가 속도를 가지면서 가지는 에너지고, 포텐셜 에너지는 어떤 물체가 위치를 가지면서 가지는 에너지죠. 그래서 이 벌크하게 마크로스코픽하게 속도와 포텐셜을 가지면 높이를 가지면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 그러는데 에너지의 마이크로스코픽한 형태가 인터널 에너지인데 우리가 그 분자들의
그 카이네틱 에너지를 인터널 에너지라 그래요. 이게 물체의 카이네틱 에너지와 인터널 에너지가 어떻게 다르냐면, 여러분들이 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1m 위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물을 컵에 넣고 전자레인지 돌려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시스템은 컵에 있는 물이죠. 근데 그 물 자체가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동안에 속도를 가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물 안에 있는 물 몰레큘들이, 물 분자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막 움직이죠. 그래서 분자들이 카이네틱 에너지를 가질 때 이거는 인터널 에너지라 그러고, 벌크 입장에서 물 자체 혹은 컵 자체가 속도를 가질 때는 키네틱 에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총합은 이렇게 표현돼요. 뭐 이건 너무 많이 했으니까 에너지의 총합은 인터널 에너지, 그리고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스페시픽 히트, 비열이라고 하는데, 비열의 정의는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만, 어떠한 물질, substance를 단위 질량당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단위 질량의 어떤 물질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총합. 그래서 단위는 BTU가 있고 킬로칼로리가 있어요. 그래서 BTU 같은 경우는 1파운드의 물을 1도 F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BTU라 그래요. 그리고 1kcal는 1kg 물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 그래서 물의 비열은, specific heat은 뭐 다들 알고 있듯이 1kcal per kg 도씨, 1 BTU per pound 도 F. 이거를 이제 1kcal를 줄로 바꾸면 4.2kJ 혹은 4.184kJ per kg 도씨 이렇게 쓰죠. 그리고 물리학 시간이나 양론 시간에도 많이 했듯이 액체나 예를 들어서 물 혹은 고체, 메탈이나 흙 같은 것들은 이 비율이 단순한 어떠한 수치로, 상수로 표현이 돼요. 상수로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가스 같은 경우는 이 비열이 좀 복잡합니다. 비열의 개념이 조금 복잡하기보다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 볼륨이 컨스탄트일 때, 하나는 프레셔가 컨스탄트일 때, 그러니까 CP, CV 값으로 나눠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스에 열을 가하면, 가스에 에너지를 가하면 온도를 올리는 그 시스템의 온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혹은 팽창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피가 늘어나서 팽창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팽창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 시스템 바운더리가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이게 결국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일이라는 에너지를 시스템이 서라운딩 쪽으로 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가스 같은 경우는 열을 가했을 때 그 열이 가스의 온도를 올리거나 그 가스를 팽창을 시켜가지고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건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 컨스탄트 볼륨 조건일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컨스탄트 볼륨 조건일 때 스페시픽 히트 비열을 CV라고 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가스의 볼륨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가스가 열이라는 에너지를 받았을 때, 그리고 컨스탄트 프레셔 조건에서 스페시픽 히트라는 거는, 비열이라는 거는 압력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열이라는 형태의 에너지를 받았을 때, 쉽게 말하면 부피가 변하지 않는 조건,
어떤 게 있죠? 부피가 변하지 않는 조건. 가스를 굉장히 그 단단한 압력 용기, 그러니까 뭐 강철로 만든 용기에 넣어놓고 열을 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강철 용기 안에 있는 가스의 부피는 변하지 않죠. 근데 압력이 생기겠죠. 온도도 오르지만 압력이 생길 거고, 컨스턴트 프레셔 조건이라는 얘기는 이 가스를 굉장히 그 유연한 풍선 같은데, 풍선이나 비닐 같은데 딱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가해주면 어떻게 되죠? 열을 가해주면 얘네들이 부풀어 오르죠. 대신에 상압, 이 대기압하고 압력을 맞추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컨스턴트 프레셔. 그럼 이럴 때는 부피가 변하고 그리고 온도가 변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리퀴드나 솔리드 같은 경우는 열을 가하더라도 부피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피가 변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CV나 CP가 동일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스 조건에서는 CP하고 CV 값이 다르다. 비열 값이 컨스턴트 볼륨 조건이나 컨스턴트 프레셔 조건일 때 각각 다르고, 그리고 CP가 CV보다 큽니다. 자, 엔탈피. 엔탈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냥 열, 그리고 엔탈피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 PV 웍하고 물체의 인터널 에너지 변화를 다 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반적인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U는 인터널 에너지고 P는 프레셔고 V는 볼륨. 그래서 엔탈피는 U 플러스 PV라고 이렇게 쓰는데 물리학 시간에 너무 많이 했을 거고, 그리고 어떠한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콘스탄트 볼륨 조건에서 우리가 인터널 에너지 변화라는 거는 mCV 델타 T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컨스턴트 프레셔 조건에서 델타 H는 mCP 델타 T. 물론 이거는 다 가스 조건입니다. 가스 조건. 그래서 리퀴드나 솔리드, 그러니까 압축성 비압 유체가 아닌 비압축성 유체, incompressible substance, 리퀴드나 솔리드 같은 경우는 CV, CP, C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하고 얘하고 다 동일하기 때문에 델타 U나 델타 H가 동일해요. 실제로 에너지를 나타내는 수증기 표를 봐도, 스팀 테이블 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스팀 테이블에서 실제 물이 증기가 되는 때는 이제 가스 상태로 베이퍼 상태로 될 때는 이게 다르죠. 그리고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인터널 에너지는 부피하고 T에 대한 함수고, 이걸 미분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콘스탄트 볼륨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인터널 에너지 변화를 우리가 CV를 쓴다. 그리고 엔탈피 같은 경우도 온도와 압력의 함수인데 얘를 미분을 취했을 경우 컨스탄트 프레셔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엔탈피 변화를 얘를 CP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뒤쪽 텀 인터널 에너지에서 컨스탄트 템퍼러처 조건에서 볼륨 변화에 따른 인터널 에너지나 혹은 컨스탄트 템퍼러처 조건에서 압력 변화에 따른 엔탈피 변화가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0으로 다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테이블 1.3에 보면 여러 물질들의 비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열 보면 물 같은 경우는 1kcal per kg 도씨 혹은 1BTU per pound 도F, 그리고 이걸 줄로 나타내면 4.18 너무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에어, 알루미늄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팀이나
워터 베이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100도 이하의 물은 액체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기체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물도 베이퍼 프레셔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20도씨에서 컨스탄트 프레셔 조건에서 워터 베이퍼의 스페시픽 히트 캐패시티, CP 값이죠. 이게 0.45. 그리고 스팀은 0.48. 이 정도 됩니다. 근데 리퀴드인 물이 가장 CP 값이 제일 크죠. 그리고 물리학 시간이나 양론 시간에 이런 가스나 혹은 뭐 베이퍼들의 CP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식을 배웠죠. 뭐 차트 보는 내용이나 뭐 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내용도 배웠어요. 참고하시면 되고, 자, 예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히팅 엘리먼트를 뭐라 그러지? 가열기? 물 가열기가 5kW를 공급을 하고 물을 50도 F에서 40도 F로 140도 F로 끓여요. 그리고 물 양은 40갤론이에요. 40갤론. 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물 40갤론을 50도 F, 50도 F에서 140도 F로 끓이는데, 그 끓일 때 일렉트릭 워터 히터가 5kW 용량이에요. 만약에 가정이 뭐냐면 뭐 에너지 로스가 없고 그리고 일렉트릭 에너지가 모두 물이 끓이는데 사용됐다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걸릴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40갤론의 물을 이렇게 끓이는데 델타 T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이 주전자 혹은 그 물 가열기가 그냥 처음부터 있고 물이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고 없는 클로즈 시스템이죠. 그러면 결국 이 5kW를 시간을 어느 정도 델타 T만큼에 줬을 때 그 에너지가 다 물을 끓이는데 에너지로 써여졌다고 생각하고 에너지 인풋은 5kW 곱하기 델타 T 아워 이렇게 쓰면 5 델타 T 킬로와트 아워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물이 150에서 140도 F로 끓을 때 물이 50도에서 140도 F로 끓을 때 에너지 변화. 이 에너지 변화는 결국 이 에너지 인풋으로부터 우리가 받겠죠. 그러면 물이 40갤론이라고 했으니까 40갤론을 1갤론당 8.34 파운드 그리고 물의 비열 1BTU per 파운드 도 F 그리고 델타 T 140-50도 F 계산을 하면 약 30 곱하기 10의 3승 BTU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M 그리고 C 델타 T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는 BTU 단위고 여기는 킬로와트 아워 단위니까 단위 환상을 해줘야 되겠죠. 아까 단위 환상 표에서 봤듯이 1kW 아워는 3412 BTU예요. 그래서 우리가 5 델타 T 킬로와트 아워를 킬로와트 아워당 3412 BTU로 단위 환산 해준 게 이 결과랑 동일해야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델타 T가 1.76 아워가 나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들은 현열에 대한 얘기예요. 현열.
물리학 시간하고 양론 시간에 헌혈에 대해서 헌혈 잡열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그 잠열 뭐 다들 알다시피 잠열 같은 경우는 어떠한 서브스턴스가 그 상을 바꿀 때 에너지가 쓰이는데 그 에너지가 흡수되고 뭐 방출되고 이러는데 온도 변화는 없죠. 온도 변화 없이 상이 바뀌는 데만 쓰이죠. 그래서 이거를 레턴트 힛 혹은 그 잠열이라 그러는데 이 잠열 종류는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엔탈피 오브 퓨전, 이거는 이제 솔리드에서 리퀴드로 가는 거. 이때 솔리드에서 리퀴드로 갈 때 온도 변화는 없고 솔리드가 인상이 리퀴드로 바뀌죠. 반대가 히트 오브 솔리디피케이션, 반대로 리퀴드가 솔리드로 변하는 거. 그리고 엔탈피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 엔탈피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 이거는 이제 리퀴드가 베이퍼로 바뀌는 거. 그리고 히트 오브 혹은 엔탈피 오브 컨덴세이션, 얘는 베이퍼로부터 리퀴드로 응축되는 거,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잠열 같은 경우는 거의 상수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상이 변할 때 에너지가 얼마나 흡수하고 얼마만큼 방출하는 이거를 ml, 그래서 여기서 m은 매스고 L은 그 잠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표는 x축은 주어지는 에너지예요. 주어지는 에너지. 여기 주어지는 에너지. 1kg 얼음에게 계속 주어지는 에너지예요. 그리고 위쪽은 온도. 예를 들어서 1kg의 아이스가 얼음 고체, 물 고체, 얼음 고체가 가지는 비열이라는 거는 2.1kJ이에요. 2.1kJ. 그래서 2.1kJ per kg 도시 곱하기 매스 델타 T만큼 계속 에너지를 주었을 때 이렇게 온도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0도씨가 됐을 때 이제 얼음이 녹기 시작하죠. 녹기 시작하면 약 333kJ만큼이 필요해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1kg을 리퀴드인 1kg의 물을 100도씨까지 그 온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1kg 곱하기 비열 4.18kJ per kg 도씨, 그리고 곱하기 온도만큼 델타 T만큼 올라가는데 이게 100도니까 어느 정도죠? 약 418kJ 정도 되는 거죠. 0도부터 100도씨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양 1kg을 418kg. 근데 이 물이 100도씨에 다다랐을 때부터는 이제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1kg이 모두 기화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2257kJ야. 엄청나죠? 봐, 물 1kg을 0도씨부터 100도씨까지 끓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우리가 비열 4.18kJ per kg 도시에다가 매스 1kg 그리고 델타 T가 100도씨니까 여기에 100 곱하면 418kJ야. 근데 그 1kg을 상변화를 다 일으키는데 필요한 열량이 2257kJ야. 한 5배 정도 되지. 5배. 그러니까 상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에너지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상변화를 이용을 해서 뭐 냉각이나 혹은 뭐 난방이나 에너지를 주고받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온도 변화가 있고 상변화가 없는 거를 센시블릿이라고 그러지. 온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온도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 자, 여기 보시면 스페시픽 힛이 15도씨에서 4.18kJ야. 그러면 여기 100도 올린다 그래도 418kJ밖에 필요하지 않잖아. 근데 15도씨에서의 베이퍼라이제이션 될 때 필요한 잠열이 2465kJ/kg입니다. 엄청나죠? 엄청나. 예.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구의 평균 온도를 15도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극지방부터 그 적도지방까지의 평균 온도. 그래서 이 수치가 되게 많이 쓰입니다. 지구 환경적인 내용을 뭐 예측하거나 이럴 때. 그래서 지구의 표면에 우리가 사는 지구의 표면 온도가 약 15도다. 그래서 히트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 15도 상에서 물이 증발할 때의 스페시픽 잠열을 히트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을 이 값을 쓴다.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예제 1-11번을 풀어봅시다. 예제 1-11번을 보면 전 지구적으로 비가 내리면 지구의 표면적 5.1 곱하기 10의 14승 미터 제곱이 된대요. 지구 표면적 5.1 곱하기 10의 14승 높이에 1m만큼의 1m만큼의 물만큼 비가 내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빛을 받아서 이 1m만큼 내린 비 양을 다시 증발을 시키는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매년 이만큼의 물을 증발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인가,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자, 전지구적인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조금 전에 테이블에서 그 15도씨 물이 베이퍼라이제이션 될 때의 에너지, 잠열을 쓴다 그랬죠. 그게 2465kJ/kg 15도씨. 그러면 우리가 이 총 베이퍼라이제이션 되는 증발되는 물의 양을 총량을 알면 단순히 여기 곱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매년 1m만큼 우리가 매년 1m만큼 수위가 높아질 정도로 비가 오고, 그리고 여기 표면적을 곱하면 그 높아진 그 높이만큼, 수위만큼 물의 총 부피가 나오죠. 부피. 그래서 5.1 곱하기 10의 14승 미터 제곱 해주고, 그리고 물의 밀도 곱하면 매스가 되고, 매스가 되니까 총 이게 1년 동안 증발되는 물의 양 M이 되는 거죠. 매스. 거기에 이제 증발 잠열 곱하면 매년 1.25 곱하기 10의 21승 kJ/year 이렇게 됩니다. 근데 2007년에 우리가 전 지구에서 이 지구 안에서 쓴 에너지 양이 4.7 곱하기 10의 17승 kJ이래요. 근데 이 양이 얼마만큼이냐? 2700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태양이 지구에게 주는 그 에너지 중에 그리고 어느 정도 다 쓰는 것 아니고 어느 정도만 이게 물을 증발시키는 게 쓰는데 그 양이 얼마냐? 태양 에너지 중 총
물을 증발시키는 데 쓰는 에너지 양이 인간이 쓰는 에너지 양의 2700배라는 얘기예요. 2700배. 대단하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태양 에너지가 지구 표면에 지구 표면에 태양빛이 도달할 때 그때 에너지가 제곱미터당 168W래. 그러면 이 에너지 양이 제곱미터당 몇 와트일까? 이걸 계산을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1.25 곱하기 10의 24성 줄 per year 곱하기 1와트는 1줄 per sec죠. 그리고 1년 365일, 하루는 24시간, 그리고 1시간은 3600초, 그리고 지구의 면적이 이만큼이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78W per 미터 제곱이 된대. 그러면 168W per 미터 제곱이 총 우리 지구 표면에 떨어지는 에너지 양인데 물을 증발시키는데 168 중에 78만 쓴다는 얘기지. 그지? 나머지는 뭐 어디 다른데 뭐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땅에 태양빛 에너지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반사되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는 그 에너지 밸런스 문제를 클로즈 시스템에서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화학 공정이나 혹은 환경공학 문제는 오픈 시스템의 문제가 많습니다. 즉 물질에 이동하고 에너지의 이동이 같이 있는 오픈 시스템의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에너지 플로우 레이트하고 플루이드 플로우 레이트를 다 고민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에너지 변화의 레이트를 m.ct, 이 m.이라는 거는 매스 플로우 레이트를 말해요. 매스 플로우 레이트. 그러면 여기가 매스 플로우 레이트니까 c 델타 t 하면 우리가 해분식에서 mc 델타 t 하고 여기 시간 개념만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시간 개념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제 1-12번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좋아하는 문제고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어요. 근데 석탄 화력 발전소가 석탄의 에너지의 3분의 1을 전기 에너지로 변화시킨대. 그럼 효율이 어떻다는 얘기죠? 석탄을 100을 넣으면 그 중에 3분의 1만 전기 에너지로 변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3분의 100만큼만 33.3333만큼만 전기 에너지로 나오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나머지는 뭐 열이나 폐열이나 이런 데 로스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일렉트리컬 파워 아웃풋이 1000메가와트야. 그러면 일렉트리컬 에너지가 1000메가와트 나오니까 총 석탄이 공급되는 거는 얼마만큼이지? 3000메가와트만큼 공급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인풋이 3000메가와트, 아웃풋이 전기 에너지로 나오는 게 1000메가와트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는 에너지는 그러니까 이 3분의 2가 되는 거지. 3분의 2. 연료의 3분의 2 에너지가 웨이스트 히 폐열로 나가는데 폐열 중에 15%가 스타계로 나간대요. 그러니까 굴뚝으로 나가고 85%는 쿨링워터로 냉각수에 의해서 열이 전달돼서 나간대요. 그리고 발전소는 항상 냉각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다나 강 옆에 물이 있는 데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강 주변에 있는 발전소인가 봐요. 그래서
강의 업스트림이 유속이 100m 삼성/s고 온도가 20도씨라고 합니다. 자, 문제를 봅시다. A번이 뭐냐면 냉각수가 10도씨만 승온을 시켜야 돼. 예를 들어서 20도씨 물이 30도씨까지만 20도씨 물이 30도씨까지 열교환을 해가지고 승온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때 그 냉각수에 필요한 양을 구하라. 두 번째가 뭐냐면 냉각수가 이 폐열 때문에 히팅이 되겠죠. 히팅이 되는데 그 열을 받고 나면 총 그 강의 온도가 몇 도가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자, 문제를 봅시다. 다시 읽어보면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3000메가와트만큼의 연료를 써가지고 1000메가와트만큼의 전기를 생산하고 2000메가와트가 웨이스트 히트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2000메가와트 중에 15%가 굴뚝으로 나가고 85%, 2000메가와트의 85%가 쿨링워터로 냉각이 되는데, 강의 상류에는 유량이 이렇게 되고 온도가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 냉각수를 10도씨 올린다고 생각했을 때 이 냉각수 양이 얼마나 필요할까?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폐열 2000메가와트의 85%가 다 강으로 배출됐을 때 그 강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 그죠? 강의 온도가 몇 도일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선 인풋 파워 같은 경우는 효율분의 아웃풋 파워, 뭐 이거는 좀 이따가도 얘기를 할 건데, 효율이라는 게 인풋분의 아웃풋이죠. 그래서 인풋을 구하면 3000메가와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에너지 로스 웨이스트 hit이 2000메가와트, 그죠? 그리고 스택으로 나가는 게 그 중에 15% 300메가와트, 쿨링 워터로 배출되는 에너지가 1700메가와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A번에서 그 발전소에서 폐열이 1700, 발전소에서 폐열이 1700메가와트가 쿨링 워터 쪽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 쿨링 워터가 10도씨 그러니까 냉각수 쿨링 워터 10도씨를 올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 냉각수 입장에서는 1700메가와트가 인풋 열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700메가의 열량이 인풋이 되는 거고, 그리고 10도씨 올라간다고 했고 쿨링 워터니까 물의 비열수고, 그러면 이 1700메가와트가 m/kg/s만큼 10도씨 올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단위 환산 해주기 위해서 1메가와트는 10의 6승/s 해주면 결국 40.6 곱하기 10의 3승 kg/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도씨만 올린다고 생각을 하면 이 전체 강이 100m 삼성/s라 그랬는데, 이 중에 일부인 40.6m 삼성/s만 들어와서 쿨링을 해가지고 나오면 10도씨 올라간, 그러니까 아웃풋 쪽에 30도가 된 쿨링 워터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원래 20도였고 이쪽에 들어오는 30도씨인 물이 있고 이쪽에 다시 아웃풋이 있을 텐데, 그러면 전체 이 발전소를 거치고 난 이후에 물 온도는 몇 도가 되느냐? 새로운 물 온도. 그러면 결국 이 1700메가와트가 이 강물에서 1700메가와트라는 게 이 강물 100m 삼승/s로 지나가는 강물 20도씨를 승온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원래 이
40.6m 삼승/s일 때는 10도가 올라가지만 여기에 나머지 59.4m 삼승/s가 또 지나가니까 20도씨에 59.3m 삼승/s가 지나가니까 얘가 만나서 다시 온도가 다른 온도가 되겠죠. 더 냉각된 온도. 20도씨보다는 물론 높고 30도씨보다는 낮은.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보면 우선 인풋되는 온도는 1700MW, 그리고 이 빨간색 강물이 받는 온도는 1700MW니까 M은 여기 10의 5승 km 왜 kg/s. 왜냐하면 100m 삼승/s를 density 곱하면 10의 5승 kg/s가 되고, 그리고 density 곱하고 결국 얘가 이 MC 델타 T가 1700MW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때는 이제 델타 T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델타 T를 구하면 델타 T 1700MW는 1MW는 1 곱하기 10의 6승줄, 그리고 M 100 곱하기 10의 3승 kg/m 삼승, 그리고 비열 4.184 줄 per kg 도시, 여기 키로 4184 킬로줄이 아니까 줄이니까 4184 줄 per kg 도시 해서 계산하면 4.1도가 상승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상류에 비해서 하류가 4.1도씨 상승을 하니까 24.1도씨가 되는 거죠. 자, 연력학 위협칙. 연력학 위협칙은 그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항상 에너지 관점에서는 로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웨이스트 힛이 웨이스트 힛이라는 얘기고, 이 웨이스트 힛이 일종의 에너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는 측면에서 로스죠. 그래서 실제로 효율 100%인 기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내연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은 열로서 열을 가해서 일을 얻는데, 모든 열이 일로 전환되는 100% 기관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히트 엔진, 열기관. 열기관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연력학 책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핫 레저버, 온도가 높은 핫 레저버가 있고, 콜드 레저버, 온도가 낮은 콜드 레저버가 있고, 이 중간에 히트 엔진이 있죠. 엔진. 우리 자동차 엔진이라도 생각해도 되고, 혹은 뭐 발전소 터빈 혹은 엔진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핫 레저버에서 엔진 쪽으로 열이 전달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핫 레저버에서 콜드 레저버로 열이 전달되죠. 여기에 이제 엔진을 달면 이 열이 엔진 쪽으로 들어가서 QH만큼 들어가서 일부는 일로 하게 되고, 일부는 다시 웨이스트 힛으로 콜드 리저버로 방출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뭐 스팀 플랜트 같은 경우는 하이 템퍼러처 소스가 있고, 이게 연료를 태워서 어떠한 일을 만들고, 이게 전기 에너지 혹은 미케니컬 에너지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가 로우 템퍼러처 리저버로 가는데, 강물이나 냉각수로 인해서 강물의 냉각수로 해서 강물로 폐열이 나가거나 공기로 배출되거나, 조금 전에 우리가 예제로 푼 문제처럼 그렇게 되죠. 그래서 효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넣어준 거분에 우리가 필요하는 일이 얼마만큼 했느냐, 효율을 그래서 QH분의 W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다시 효율, 맥시멈 효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 QH가 TH에서의 로스가 없는 열량, 그리고 QC가 TC의 로스가 없는 열량이라고 치면, 이 맥시멈 효율, 최대 효율 같은 경우는 1-TH분의 TC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때 THTC는 당연히 절대 온도고. 근데 왜 열기관 100% 열기관이 존재하지 않느냐면 이 효율 맥시멈 효율이 100%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 부분이 0이어야 돼. 이 부분이 0. TH분의 TC가 0이어야 돼. 그러면 TC가 0이어야 되지. 근데 TC가 콜드 레저버가 0이어야 되는데 이게 온도가 켈빈 온도죠. 켈빈 온도. 그러면 켈빈 온도에서 0도란 얘기는 우리가 연력학 3법칙에서도 잠시 배웠지만 절대온도 0켈빈은 존재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0켈빈이 되는 순간 PV는 nRT에서 T가 0이 되기 때문에 P도 없거나 V가 없게 돼. 그러면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아무것도 없는 뭐가 존재할 수 없는 무의 세계가 돼요. 무의 세계. 그리고 TH가 무한대가 되면 또 이게 0이 되죠. 근데 TH를 무한대로 한다는 얘기는 불가능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실제 엔진은 100% 효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기를 얻는 발전소의 개념이에요. 발전소에 대한 스키매틱하게 나타나 있는데 우선 연료가 이렇게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 가지고 연소 반응이 일어납니다. 연소 반응이 여기서 막 연소에서 일어나면 얘네들이 보일러 피드 펌프에서 물이 공급이 돼 가지고 물을 데워요. 그래서 연소 반응에 의한 반응열로 여기 물을 데웁니다. 물이 데우면 고온 고압의 증기가 돼요. 증기, 스팀. 그래서 이 스팀이 터빈의 날개를 땅 때리고 나면 터빈이 막 돌겠죠. 그러면 터빈이 돌 때 우리가 배운 플레이밍 법칙에 의해서 발전기의 힘자전 그 원리에서 발전기에 의해서 전기가 생성이 되고 그러면 이 스팀이 어떻게 보면 TH 고온의 스팀이 일을 시키고 나서 나머지 열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열은 다시 쿨링 워터로 한 번 더 냉각이 돼요. 그래야 이 스팀이 최대한 냉각돼서 이 열 효율이 좋아져요. 앞서 얘기했처럼 열기관의 효율을 얘기할 때 1-TH분의 TC가 되는데 TC가 콜드 리저브의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리고 하이 리저브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이 좋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냉각을 한 번 더 시켜줘서 열 효율이 더 좋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전소에서 이 TH 온도, 스팀의 온도를 보일러에서 나온 스팀 온도를 600도씨라고 합니다. 실제로 조금 더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쿨링된 이 컨덴서에 존재하는 온도를 앰비언트 템퍼러처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효율이 약 1-600 플러스 절대온도 20도씨 플러스 절대온도에서 66% 정도 돼요. 근데 실제로 66% 나오는 발전소 없어요. 없고 최근에 나온 발전소의 효율이 한 40%를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발전소가 한 40% 그리고 평균적으로 발전소가 33%, 35% 이 정도 효율을 가진다고 합니다. 자, 1-13 예제 석탄 화력발전소에서의 메센 물치수지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좋아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오늘 간단히 설명을 해주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손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석탄을 화력발전소에서 연소를 해서 에너지를 얻는데 이 석탄 1g당 24kJ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탄소 컨텐츠가 약 62%이고 그리고
거의 모든 석탄 화력 발전소가 클린에어 액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청정 대기법, 청정 대기법 기준을 어, 그 히트 인풋 밀리언 킬로줄, 그러니까 10의 6승 킬로줄당 율당 설퍼 다이옥사이드가 260g으로 한계치를 두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청정 대기법에 의해서 들어가는 이별량 10의 6승 킬로줄당 260g의 SO2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이냐? 10의 6승 킬로줄당, 그러니까 밀리언 킬로줄당 130g의 설퍼. 그리고 이 클린에어 액터 청정대기법상 10의 6승 킬로줄당 10의 3승 파티큘레이트, 그러니까 애쉬 같은 거, 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석탄의 연료에 2% 설퍼가 있고 10% 애쉬가 있어요. 근데 이 10% 애쉬 중에 또 다른 70%가 플라이 애쉬로 배출되고 나머지 30%는 바텀 애쉬로 가라앉아 돌덩이로 나와요. 버텀 애쉬. 자, 만약에 이 석탄 플랜트가 전기 에너지로 한 단위의 전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세 단위의 에너지 인풋이 필요하다 그러면 결국 효율이 3분의 1이란 얘기지. 33.33%. 이런 발전소라고 가정을 했을 때 킬로와트 아워당 전기를 생산되는 전기의 킬로와트 아워당 SO2하고 파티큘레이트하고 탄소의 배출량을 구하라. 그리고 여기 황 배출 기준을 만족시키려면 그 황 배출 컨트롤 시스템이 얼마만큼 효율적이어야 되냐. 파티큘레이트 기준을 맞추려면 파티큘레이트 컨트롤 시스템이 얼마만큼 효율적이어야 되냐. 이걸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자, 그 A번이 뭐냐면 1kW 전기 에너지가 생산될 때 그때 SO2, 파티큘레이트, 카본의 에미션 되는 양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보면 문제에서 1kWh per electrical energy라 그랬어. 그러면 이게 베이시스가 되겠지. 여러분들이 양론에서 배운 베이시스. 그러면 1kWh를 생산하려면 에너지가 얼마만큼 들어가야 되지? 3kW 들어가야 되지. 왜냐하면 1유닛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3유닛의 열 에너지가 공급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3kWh hit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러면 3kWh의 hit이 공급된다는 얘기는 1kWh 얘를 우리가 에너지로 바꿔보자. 킬로와트는 킬로줄 퍼 세크고 한 시간은 3600세크지.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얼마만큼 에너지를 인풋해야 되냐면 1800kJ만큼 인풋을 해야 돼요. 1kWh 전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문제에서 보면 지금 10의 6승 킬로줄당 130g의 설퍼가 배출된다 그랬어. 그러면 지금 S 에미션 양은 10의 6승 킬로줄당 130g의 설퍼가 배출되는데 이 중에 우리가 인풋된 이별량이 그러니까 입력된 열량이 1800kJ이니까 결국 1kWh 일렉트리시티당 1.4g의 설퍼가 배출되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SO2로 계산을 하면 동일하게 계산을 하면 여기 260g의 SO2가 배출된다 그랬으니까 계산하면 2.8g SO2 per kWh SO2가 배출되고 파티큘레이트는
10의 6승 킬로줄당 13g이 배출된다고 그랬고, 우리가 얼마만큼 에너지를 넣어주죠? 1800. 그래서 0.14g per 킬로와트 아워 일렉트리시티가 배출되고, 그리고 배출되는 탄소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선 석탄 인풋량을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1kWh 일렉트리시티가 베이시스라 그랬지. 이게 베이시스 per kWh. 그러면 1kWh 일렉트리시티를 얻기 위해서 1800kJ이 필요한데 1800kJ이 필요한데 석탄이 1g당 24kJ이라 그랬지. 그럼 몇 g 필요하죠? 1kWh 얻는데 이게 없어지고 450g의 석탄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에너지로는 1800kJ를 넣어주는 거고 석탄량으로는 450g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중에 62%가 탄소라 그랬으니까 g당 0.62g per 탄소가 되고, 우리가 1kWh를 얻기 위해서 450g의 석탄을 넣어주니까 280g per C kWh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 B번, Sulfur Emission Limit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Sulfur Emission Control 시스템이 얼마만큼 효율적이어야 되냐. 실제 450g의 석탄, 얘는 1kWh 혹은 1800kJ는 2%의 설퍼를 함유하고 있어요. 그럼 2%라 그러면 실제로 450g의 2% 하면 9g이야. 근데 배출되는 게 얼마라 그랬지? 1.4g. 그지? 조금 전에. 그러니까 sulfur emission efficiency는 85%가 되고, particulate emission limit은 우리가 석탄 1g당 10%가 애쉬라 그랬어요. 10%가 애쉬고, 이 중 10% 중에 70% 이게 플라이 애쉬야. 나머지 30%는 바텀 애쉬로 셋을 다운되고, 그래서 우리가 1kWh를 얻기 위해서 450g의 석탄을 사용하는데 그중 10%가 애쉬고, 플라이 애쉬가 파티큘레이트로 나가는 애들이 그 플라이 애쉬라 그러거든. 그래서 70%니까 31.5g의 플라이 애쉬가 발생을 해요. 근데 우리가 리스트릭션은 에미션 리밋은 0.14g이지. 그러면 얼마만큼 없애는 거야? 약 1-31.5분의 0.14 해가지고 99.5% 정도 없앱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이그젠플 1-13 문제를 간략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우선 450g 혹은 kWh로 표현하면 3kW 혹은 줄로 표현하면 1800kJ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 중에 60%가 이 중에 10%가 애쉬고, 그리고 280g이 C고, 그리고 9g이 설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전소의 효율이 약 33%고 1kW를 이제 전기로 이렇게 얻고, 나머지는 폐열로 나가죠. 이 중에 6120kJ이 애쉬로 나가고, 버텀 애쉬로 450g 중에 10%, 45g 중에 30%, 0.3 곱하면 42, 13.5g이 버텀 애쉬로 나가고, 280g의 C 그리고 31.5g의 플라이 애쉬, 9g의 설퍼가 있는데, 여기서 설퍼하고 파티큘레이트를 제거를 하고 최종적으로 1.4g의 설퍼 그리고 0.14g의 플라이 애쉬 그리고 280g의 C는 CO2나 CO로 나가겠죠.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1080kJ이 열량으로 또 폐열로 나가고,